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쓴 최명성 변호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구속 재판 이 두 측면을 다 커버하신 분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신문 기사만 보고 언론만 보고 따라갔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뒷면 또 아주 인간적인 면까지 아주 재밌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뒷문장이 참 머리에 남아서 소개도 하고 했습니다. 1원도 안 받은 뇌물죄. 그런데 결과는 사실 밝혀졌지만 결과는 징역 33년형이었다. 이 내용입니다. 이 책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도 포함해서 우리 최명성 변호사님을 소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오시겠습니다. 예. 우선 이 책 쓰시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그 작년 10월경입니다. 그 미국에서 교포분들이 사실 탄핵 심판 잘못된 건 알겠는데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근거를 잘 모르겠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료를 한 10페이지, 15페이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서 보내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뭔가 좀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출판까지는 확실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예. 일단 그렇게 작년 11월, 12월 책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출판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진행 중인 이 구속 재판에서 일반 사람들이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게 뭘까요?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예. 우선 첫째로는 이 탄핵 사건, 형사 사건의 이제 본질을 좀 아셔야 되는데 예. 결국은 사실 언론, 여론에 의한 선동에 의한 재판이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2016년 말 그때 한번 되돌아보시면 그 온갖 루머들이 난무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실 박 대통령께서 뭐 세월호 당시에 뭐 구술했다느니 뭐 관계를 가졌다느니 뭐 온갖 그리고 뭐 최서원의 아바타라느니 사람들이 사실 그런 거에 되게 분노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뭐 박 대통령의 그동안의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 사실 그런 유언비어 때문에 분노했고 그게 지지율 하락으로 떨어졌고 그렇죠. 국회도 사실은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대통령 그렇죠. 탄핵 소추를 했었습니다. 예. 실제 그 국회 탄핵 소추안 보면 그 참고 자료가 21개가 붙는데 그 중에 15개가 언론 보도였습니다. 신문 기사 쪽은 예, 신문 기사였습니다. 봤습니다. 신문 기사 가지고 이제 탄핵 소추하고 그렇죠. 헌재에서도 사실 대부분 그런 언론 보도가 주요 증거로 다 쓰였거든요. 그러면서 헌재에서는 일단은 뭐 검찰 수사 기록도 사실 보시면 상당수가 언론 기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걸 사실 재판관들은 다 읽고 예단을 가진 상태에서 저희가 그렇죠. 반박을 하려고 하니 예. 뭐 3월 13일까지 끝내야 된다. 바쁘다. 예. 이러면서 저희가 신청하는 거 뭐 증인 신청이든 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이든 그런 것들 대부분 다 기각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뭐 특별히 뭘 해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하면 결정을 맡게 된 거죠. 제가 언론 하나를 집으라고 그러셨더니 우리 최명성 변호사는 거의 전부 다 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언론의 난이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언론이 만들어낸 맞습니다. 신기루를 국민들뿐만 아니라 검찰, 판사, 정치인들도 그걸 믿고 따라가다가 네네. 말하자면은 이런 상태에 와가지고 하나하나 벗겨내기가 매우 어려운데 제일 중요한 건 말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징역 33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33년을 구성하는데 가장 큰 게 역시 돈 문제 아닙니까? 네, 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죄 아닙니까? 적용된 게 제3자 뇌물죄라고 그럽니까? 예, 예. 제3자 뇌물죄와 그다음에 뭡니까? 저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네, 네. 그걸 뇌물로는 보지 않았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런데 이 제가 뇌물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실 뭐 뇌물죄가 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사실 뭐
대통령께서 뇌물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1원 한 푼도 안 받았다는 사실이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 검찰에서 구성을 한 게 예. 그럼 뭐 최소한한테 간 거나 재단에 들어간 게 다 뇌물이 아니냐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그럼 대통령 주머니는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제3자한테 들어갔으면 대통령이 뭔가 청탁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청탁을 한 예.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니까 묵시적으로 청탁한 거 예, 아니냐 예. 그런 논리를 들었거든요. 이 묵시적 청탁이란 게 사실 뭐 다른 증거들이 명명백백하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대통령이랑 뭐 대기업 총수랑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청탁이다? 사실 좀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그 이외에 좀 사정들을 보면 그런 걸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예컨대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뭐 롯데 70억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 70억을 받는 과정을 보면 예. 그 K스포츠 재단에서 롯데 관계자들한테 70억을 요구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롯데에서는 70억 많다 깎자 막 그렇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랑이 과정이 한 2달 걸리고 그러다 나중에 70억을 결국은 쏴줬는데 대통령께서 그걸 아시고 그거 너무 좀 무리한 거 아니냐 돌려줘라 라고 해서 돌려주거든요. 예. 사실 대통령이 요구를 했다면 이렇게 신랑이 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거죠. 없죠. 예. SK는 사실 더 심합니다. SK 89억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 어떻게 됐냐면 이것도 재단에서 SK에다 89억 달라고 하는데 SK 관계자들이 보기에 이상한 거예요. 야 이거 대통령 팔아서 이러는 거 아니야? 예. 예. 라고 의심을 해서 안종범 수석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예, 예, 이 사람도 정말 이상해 보인다. 예. 그래서 안종범 수석 통해서 대통령 귀에 들어가서 예. 대통령께서 그걸 막아버렸거든요. 예. 예. 사실 그게 전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하면은 네, 뇌물을 받았으면 우선 우리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네, 박근혜 대통령 손에 돈이 들어왔어야 되고, 네, 그죠? 네. 들어왔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가가 네, 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은 1원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들어온 게 없고 네, 또 재단에 들어간 것을 뇌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게 재단에 들어가면은 누구도 맞습니다. 그것을 자기 돈으로 만들 수 예. 있는 방법이 없고 우리나라 헌법을 정지시키지 않는 한은 그래서 그 재단 부분은 그래서 법원에서도 도저히 유죄를 쓸 수가 없어서 무죄를 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법리가 제3자 뇌물죄, 네. 묵시적, 포괄적 예, 이런 말을 만들어낸 네, 건데 네, 맞습니다. 이 뇌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법을 적용을 해야 될 건데 이걸 포괄적이란 말 속에 네. 이미 묵시적이란 말 속에 이게 여론재판 만회산행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면 뭐 삼성 뭐 승마 뇌물 이거 관련해서 1심, 2심 판결도 조금씩 달라지고 달라졌죠. 사실 뭐 자세히 판결을 뜯어보시면 법원들도 사실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판사가 양심껏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론에 따라서 그렇게 흔들릴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재판입니다. 자, 이 사건이 두 개인데 하나는 네, 탄핵 심판입니다. 그죠? 네. 대통령 판명 결정한 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수사를 통해서 예, 형사사건으로 만든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정치적 판단에 의한 탄핵으로 끝났으면은 네, 그렇죠. 이 정도의 부작용이 없었을 텐데 형사사건으로 가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사건이 돼버리고 네, 네, 그러다가 1원도 안 받았는데 징역 33년형이라는 이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참 웃음거리가 될 만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왜 이게 연결이 됐습니까? 이 탄핵으로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게 수사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탄핵 시작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 원래는 사실 모든 게 탄핵을 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탄핵을 하려고 해도 사실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해서 예. 그게 나와야 나와야 탄핵을 하는 하고 거지. 예. 탄핵 심판을 가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 되도록 되돌이켜 보시면 국회에서 이제 사실 탄핵 소추 발의한 때랑 그다음에 특검이 수사 개시한 때랑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헌재에서는 탄핵 심판 쭉 진행하면서 특검에서는 이제 계속 수사를 하고 그거 언론 브리핑하면서 여론 선동을 하고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탄핵이 되고 나니까 특검에서는 또 사실 뭐 조사한 게 있는데 그 본인들이 주장을 한 게 있는데 이걸 덮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소를 했고 예. 기소를 하니까 자기
재판까지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된 깨진 거죠. 겁니다. 이게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하나는 수사로 진행이 되고 하나는 국회를 통한 탄핵 심판으로 네. 진행되면서 이 두 개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한쪽은 계속 수사 보도가 나오고 네. 한쪽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하니까 이게 막 합쳐져 가지고 네, 어떻게 중간에 뭐 보면 막지도 막을 수가 그러니까 없는 그런 거대한 상황이 신기루를 더 돼버린 만들고 예, 또 광장에서는 태극기 집회 저 촛불 집회가 막 격돌하고 하는 예, 예. 상황에서 하다가 이렇게 돼 버렸는데 그리고 그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헌재에서 국회에서는 처음에 대통령 뇌물죄라고 해서 탄핵소추안을 올렸습니다. 근데 예. 헌재에서는 뭐 사실 제가 볼 때 위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탄핵소추안을 변경을 시키고 예. 뇌물죄 부분을 싹 빼버렸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실 내막을 들여다 보셔야 되는데 사실 헌재 재판관들은 아마 그 당시 때 야 이거 도저히 뇌물죄로 걸기에는 힘들 것 힘들지, 예,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실 뇌물죄 부분은 다 빼고 너무너무 사실 추상적이죠. 뭐 헌법 수호이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개념을 가지고 탄핵을 시켰는데 일단 대통령께서 이제 파면을 당하고 나니까 힘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약자가 되고 특검에서는 기소를 하니까 그냥 쭉 정권도 바뀌고 그냥 여기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구나 이 구속 재판으로 간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전직 대통령 두 사람 그리고 대법원장까지 지금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이 정도 파렴치범도 아니고 현행범도 아니고 그리고 주거가 확실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도 없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걸 구속해서 재판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문제는 변호사 협회라든지 네.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분들이 전혀 의식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이 맞습니다. 반박 성명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없죠. 저도 그 부분이 참 개탄스러운데 예. 어떻게 이렇게 말로는 인권, 뭐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런 걸 내세우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딱 이념 갈려서 이쪽 편에 일 때는 그렇게 목소리를 내시다가 그러니까요. 뭐 반대편 일이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계시고 뭐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사실 어제 김경수 뭐 경기도지사 구속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 있으니까 또 민변이 다시 또뭐 탄핵 명단에 넣는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탄핵 하네요. 논다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내로남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 탄핵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법치주의를 그냥 쓸고 간 태풍이 돼 버렸어요. 맞습니다. 이게 쓸고 간 자리에 지금 완전히 황무지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 법치를 네. 어떻게 다시 재건하느냐가 큰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참 지금은 답이 없는 게 법원, 검찰, 언론 뭐 할 거 없이 다 지금 그냥 그 광풍에 다 휩쓸려간 상황이고 이미 모든 어찌 보면 물질적 기반뿐만 아니라 어떤 그분들의 어떤 정신적 기반까지 예, 다 예. 허물어진 상태가 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다시 이 기틀을 세울지가 참 그럼 다시 이 탄핵이 아니라 이 수사 쪽으로 가서 이 이른바 정유라라는 이름 있잖아요. 그죠? 네네. 정유라라는 이름과 승마라는 이 네.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또 국민들을 화나게 한 부분인데 맞습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삼성을 압박했다. 그러니까요. 요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예. 어쨌든 뭐 정유라라는 인물이 정말 국민들 분노를 산 게 맞는데 예. 사실 설명하자면 되게 깁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 2015년 7월 25일이죠. 그 이재용 부회장이랑 대통령이랑 독대를 합니다. 그 독대 자리에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승마협회가 지금 너무 좀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으니 지원을 해서 그 뭐 선수들이 뭐 올림픽에도 나갈 수 있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이후 아마도 이건 제 추측인데 그 사실을 이제 최소원이 알고 뭐 이제 삼성에다가 이제 컨택을 넣었죠. 컨택을 넣고 삼성에서는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승마협회 지원을 하는데 최소원까지 같이 지원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그렇게 지원 요청을 안 했다는 게 드러나는 게 사실
그 과정도 보시면 이제 최소원이 뭐 그 따로 별도의 회사를 만드는데 거기랑 삼성이랑 지원 과정이 있거든요. 예, 예. 보시면 삼성에서는 이제 그 지원 액수도 계속 깎으려고 했고 예, 예. 또 최소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승마 선수들도 다 같이 키우려고 그런 과정을 쭉 밟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적으로 아마 국민들 다 떠오르실 텐데 그 정유라가 뭐 내 것처럼 타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어떻게 나온 얘기냐면 그 정유라가 사실 그 말을 타 보니까 그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예. 갖고 싶어서 엄마 보고 이거 삼성에서 그냥 우리가 사오면 안 되냐고 예, 하니까 예, 예. 그냥 최서원이 그냥 네 것처럼 타라고 아, 그래. 그렇게 얘기한 거든요. 예. 그 말은 삼성에서 말을 안 사줬다는 말이죠. 예, 그냥 예. 그러니까 그냥 네 것처럼 그냥 일시적으로 타라는 예. 말이고 사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재용 부회장한테 그렇게 뭐 정유라 지원해서 말 사주라고 했으면 말을 안 사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유라 그 승마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금액을 깎고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할 말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이 예. 예. 그리고 네. 저 국정원 네. 이제 나중에 또 이 수사가 진행 중에 또 하나 덧붙여진 거죠. 네네. 예, 국정원 특활비를 국정원장이 네. 대통령에게 직접 전한 건 아니고 예, 예. 그 저 누굽니까? 저 정호승 씨한테 줬나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사실 언론 기사를 통해서 들은 게 다고. 아, 이제 그건 담당을 안 하셨군요. 예, 예. 이번에. 그거는 이제 그 메인 사건은 사실 변호인들이 담당을 했는데 예. 그 외 나머지 사건들은 사실 이미 이것도 대통령께서 뭐 총사퇴를 한 이후이었. 이것도 대통령이 사복을 채우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아니, 당연히 특활비. 아니죠. 예, 관례대로 예, 이 이명박 정권 그 앞에도 이런 일이 네, 있었다는 게 이 판결문에도 나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징역 8년이 추가되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징역 8년을 선고한 성창호 변호사가 어제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징역 2년에 법정 구속을 하니까 또 여당이나 이 민변에서는 성창호 판사를 막 비판하고 있는데 네. 이 드루킹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이 이제 댓글을 조작한 게 2016년 10월부터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것하고 이 탄핵 사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제 책에도 그 내용을 예. 이제 308페이지 이하에 좀 담았습니다. 예. 실제 그 허위범 특검이 그 수사 결과 발표한 걸 보면 이제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3월 21일까지 이제 포털 사이트에 이제 댓글 조작을 하거든요. 예. 그 시기가 국회 탄핵 소추안이 이제 발의된 직후입니다. 예. 그때부터 어쨌든 탄핵 당시 그러니까 그게 드루킹이 댓글 작업을 시작한 초기죠. 그러니까 아마 이 탄핵 사건에 개입하기 위해서 드루킹이 본격적으로 이 댓글 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허위범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제 조작을 한 뉴스 기사가 8만 1천 개입니다. 예. 그리고 댓글 140만 개 달았고 공감 비공감을 거의 9,900만 개 이렇게 약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사실 이렇게 달면 어떤 결과가 발생되냐면 공감 비공감을 통해서 이제 본인들이 드러내기 싫어하는 기사에는 비공감을 눌러버리면 예. 그거는 뒤로 다 다 빠져버리고 빠져버리고. 예. 메인에는 본인들이 이제 본인들한테 우호적인 기사만 떠오르죠. 예. 그리고 그런 기사들은 다시 또 댓글로 예. 이제 작업을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 한쪽 편 이제 드루킹이 의도한 대로 그런 얘기들이 사실 국민 전체 여론이냐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이게 되는 여론을 유도하는 거죠. 예. 유도하는 거고. 여론을 조작하는 거죠. 예. 더구나 이 대선 기간 중에는 네네. 아주 그 주마다 여론조사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네, 민감할 텐데. 아마 그 이 대선 결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뭐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안철수 의원이 당시에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예. 예, 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1등을 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네, 네. 예. 그때 아마 이 댓글 공작을 상당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때 안철수의 타겟을 집중해가지고 네네. 했다는 그 앞으로 이 판결문이나 이런 자료를 분석하면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네. 그게 아주 흥미로운 점인데 이거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분이냐, 네. 어떤 분이냐 하는 게 이 탄핵 선동 보도에 의해서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네. 이미지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절간 같은 청와대를 절간 같은데 해가지고 밥도 혼자 식사를 하면서 전련된 상태에서 네. 그냥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건데 네. 뭐 정호성 씨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 보면은 혼자 있으면서 서류를 끊임없이 보고 네. 네. 국정을 챙긴 사람이다. 이렇게 두 가지 상이 있는데 네. 우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네.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그나마 좀 객관적으로 볼 예, 수 있을 예, 텐데 저는 이제 박 대통령님이랑 그런 부분에서 대화도 해보고 아, 예. 증언도 듣고 기록도 보고 예. 사실 그러면 정말 국정에만 매진하신 분입니다. 아, 예. 정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미지랑 상당히 비슷한데 예. 정말 그냥 하루 종일 나라 생각만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나라 생각만 하시고 보고서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로 공격을 하는 게 좀 뭐 대면 보고를 안 받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 비표를 많이 뭐 했죠. 그건 사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아마 대통령께서는 사실 대면 보고 받을 시간조차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그래서 업무 주로- 스타일이 그랬다고요? 예. 예. 주로 장관들이든 차관들이든 수석들이든 주로 통화로 상당히 소통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 전화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궁금한 건 다 물어보시고 아마 추측건데 이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처음에는 대면 보고를 좀 받았던 것 같은데 예, 예. 받다 보니까 이제 제 즉석에서 제대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아마 예.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아. 그러니까 어차피 불러서 보고를 받느니 그냥 차라리 전화로 물어보고 이제 조사해서 또 보고서 올리게 하고 예. 뭐 이런 식의 운영을 했던 것 같고 또 그리고 뭐 대면 보고도 전혀 안 받았던 건 아니고 대면 보고 받았다는 여러 증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뭐 단적으로 뭐 세월호 당일에도 상당히 그 보고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고 그리고 실제 뭐 뇌물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예. 제가 봐도 정말 그 돈하고는 거리가 먼신 분입니다. 결벽증이 있죠.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예, 결벽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돈에 대해서 그냥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사시는 그러니까 분. 돈에 무심한 예, 사람이죠. 예. 아예 무심하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뭐 퇴임 이후에 뭐 노후를 위해서 뭐 재단을 만들고 뭘 했다? 그건 사실 정말 말이 안 되고요. 실제 얘기 들어보면 그 박 대통령 이제 사저 같은데 뭐 가봤다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TV도 예전에 금성사 TV 뭐 그런 거 쓰시고 가구들이 다 뭐 30년 이상 된 것들 예. 그런 거 쓰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 생각 말고는 다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관심이 없으셨던 분 같아요. 그리고 나라 생각하는 마음과 그걸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그 네. 스타일이 네. 스타일이 통상적인 대통령 스타일과는 좀 다르고 네.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었죠. 네, 네, 예. 그렇죠. 그럼 혼자 있다고 해가지고 혼자 멍청하게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있으면서 주로 서류를 봤다 이거죠. 그렇죠. 그냥 서류만 보신 게 아니라 서류 보시고 끊임없이 전화하고 그냥 수석들이랑 장차관들한테 통화하시고 끊임없이 이제 일을 소통이 하셨던 있었죠. 거죠. 예. 그래서 전번에 연초 기자회견을 할 때 장관들에게 네. 꼭 대면 보고를 해야 합니까라고 되묻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비판을 뭐 비판을 상당히 많이 했지. 많이 하시던데 뭐 어떤 측면에서는 뭐 사실 대면을 해야만이 또 알 수 있는 얘기, 소통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뭐 사실 그렇지 않고 더 효율을 기하려고 하셨다는 부분에서는 뭐 그 스타일을 인정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과도하게 비판을 하고 그거 하나로 그럼 국정을 잘못 수행했다라고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의 핵심이 네. 우리 최 변호사님이 이 뒤에 적은 대로 1원도 안 받은 뇌물죄, 어쩌면 경찰과 특별검사가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여 대통령과 최서원 및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였지만 대통령이 이들로부터 단 1원의 돈도 수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의 진실을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이 뇌물을 1원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네. 결과는 징역 33년형이었다. 네. 사실이 안 밝혀졌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밝혀졌는데도 33년형이 나오도록 만든 제3자 뇌물죄, 포괄적, 물피적, 무슨 청탁 네.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런 식의 법리를 적용한다면은 사실 뇌물죄 이거는 안 그러면은 걸 이거 안 걸릴 사람이
예. 예수도 아마 걸릴 것 같고. 그래, 거기서 우리 생각, 한국에는 법 기술자는 많은데 법률가는 없구나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예, 정말 그 여론을 떠나서 진짜 나라만 생각하고 제대로 어떤 법리의 관점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는 생각을 요즘은 좀 합니다. 저도 뭐 기자로서 네, 그 언론의 속성이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걸 저도 놀랐어요. 네. 그건 뭐냐면은 검사 판사가 왜 언론에 이렇게 약하냐? 약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죠. 이게 뭐 초인적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올바른 선고를 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 잡아갈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선동에 약하냐? 그런 의문 안 가져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 나름의 생각은 예. 사실 검찰이란 조직, 뭐 법원이란 조직 다 어찌 보면 이런 조직들, 공무원 조직들이 사실 그 위계가 강하고 어떤 승진이란 거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그런 게 특히 심해서 일종의 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느 정도 그런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영향들이 위에 총장에서부터 아래로 계속 내려오는 거죠. 총장이 영향을 받으면 그 밑에 뭐 검사장이나 차장, 부장 영향을 받고 그분들이 영향을 미치면 밑에 평검사들까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법원도 사실 뭐 마찬가지인 게 이 법원 판사분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사실 좀 슬프지만 승진입니다. 그렇죠. 임지를 어디로 가느냐, 예, 예. 그다음에 부장이 되고 고등부장이 되느냐, 예. 그다음에 대법관이 되느냐. 그런 걸 사실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 사실 여론, 정치 예, 이런 거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법치의 취약점이 이번에 네. 드러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번 경우에 해당된다고 특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김정은이가 내려와가지고 예? 정권을 잡아도 판사, 검사, 변호사들 열심히 그 체제 밑에서 또 다른 법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이게 이제 결국 이게 저는 식민지 잔재라고 봅니다. 식민지 관료가 바로 그거거든요. 네네. 영혼이 없는 관료가 식민지 관료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이 아직도 이 관료 식민지 근성, 네. 노예 근성인데 그걸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앞으로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사건에서는 떠났지만은 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를 네. 그리고 탄핵이라는 이걸 요새도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하면은 탄핵이 쟁점이 됩니다. 예.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 됩니까? 박근혜 탄핵 이 문제를.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저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땐 사실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뭐 사실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고려가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일단은 진실 확인부터 해야죠. 네. 진실 확인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뭐가 나오는 거지. 이 사실 이 팩트 자체도 사실 의원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고 있죠. 모르죠. 그런 상태에서 이걸 덮고 가자 아니면 뭐 불복한다 그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의원분들이나 자유한국당 자체에서 그 당시 탄핵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 알아야죠. 파면 결정이 예. 정말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우선 제대로 들여다보시고 그 위에서 뭐 사실 뭐 100% 잘했거나 100% 잘못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하면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시면 되고 정말 탄핵이 부당하다 생각하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싸우시되 뭐 당장 싸우실지 아니면 당장은 어떤 통합이나 이런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단계를 밟아가실지 그건 어떤 사실 정치적 판단이죠. 다른 우선 어쨌든 그런 건 다 좋은데 일단은 진실 확인부터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은 판단하는 것도 저절로 쉽게 맞습니다. 따라오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사실 위에 정의를 세워야지. 지금 탄핵 사태라는 게 정의를 먼저 설정해 놓고 그 위에 사실을 구겨 넣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데 다시 이게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을 확인하고 그 위에서 세운 정의가 진짜 이게 정의인지 불인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어쨌든 이런 책이 나오고 끊임없는 토론이 한국 속에 이루어지고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지금 학문적인 그 무슨 평석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네네. 논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직 안 나왔죠. 예, 그런 게 제대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많은데 법률 문화의 깊이가 너무나 얕다는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이런 좋은 책을 내주셔가지고 이거 많은 독자들이 읽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읽어가지고 예, 예. 여론을 형성하는 게 맞습니다. 이 그런 사건을 차원에서 냈습니다. 사건을 바로 세우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더 하신 말씀 없습니까? 한마디만 좀 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도 이 책을 내기까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 원래는 이 책 초안을 가지고 그냥 역사적 사료로 남겨두려고 하다가 그러면 되죠. 많은 분들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정도 하고 각색도 하고 읽기 쉽도록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냥 보시는데 그치지 말고 주변 분들한테도 이런 사실이 있다. 좀 그런 걸 계속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운동이 대단한 게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분들부터 그분들께 이런 진실을 조금씩 알려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뇌물죄로 자꾸 추궁하니까 네. 검사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그러니까요. 라고 허럽겠다는 그러니까 그게 진실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 당신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비참하고 분노에 차올랐을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진짜 대통령을 정말 엮어서 파면까지 시킨 것도 모자라서 그렇죠. 그게 이렇게 검찰 앞에서 이제 망신을 주고 수모를 주고 사실 그 상황에서 누가 그렇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도 무리인데 네. 플러스 잡아 넣는 쪽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33년형 네. 33년을 다 채우면 90 넘어서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연 법의 이름으로 이런 인간 말살적인 재판이 나온다면 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맞냐 민주국가가 맞냐 문명국가가 맞냐 하는 의문을 던집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